성가대 아름다웠고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참 복이 있어요. 우리 지금 그 반주하시는 음악 감독님 이은영 집사님도 여러분들이 국악 찬송 부르시다 보면 이은영 곡이 굉장히 많죠. 아주 훌륭한 작곡자이시고 또 지휘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주 경주에서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부른 찬양도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죠.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처음 우리 교회 반주를 한 신현정 씨 곡입니다. 신현정님 지금 아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러나 역시 아주 훌륭한 음악가이십니다.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하는 것을 막 닥달하지 않죠. 그냥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몇 주 안 나와도 막 댕돌같이 쫓아가서 막 나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출석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야말로 소중한 엑기스들입니다. 아주 한 분 한 분 빛나는 분들이고 정말 그 삶이 아름다운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향린 30년사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사가 모아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강제해서 나온 분들이 아니에요. 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1년을 안 나와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것도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오실 텐데 자꾸 왜 안 나오냐고 그러면은 짐스러울까 봐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끝났으니까는 온라인으로만 계속 예배 보시는 분들 이제 좀 복귀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20년 이상 집을 떠났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야곱은 형을 속이고 떠나왔다는 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을 만나러 갑니다. 혹시 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죽일까 봐 근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진 맨 앞에 가는 사람, 두 번째 가는 사람, 세 번째 가는 사람 이렇게 진을 나눴죠. 앞에 제일 먼저 누가 죽이면은 그 다음 진이 뭐 이렇게 준비할 자세를 갖추면서 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리고 두려우면은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염려한 바는 달리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둘은 함께 울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이들이 서로 만나 얼싸안고 흘린 눈물은 그동안 야곱의 삶에 맺혀 있던 큰 짐덩어리, 숙제죠. 그걸 한꺼번에 씻어내리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면서 그 형님과 재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각자의 불신이 차고 넘쳐서 미움과 증오가 되고 그 분노가 여기까지 차니까 무기를 들고 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단의 폭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인물은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근원입니다. 그의 12아들들이 각 지파의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각각 다른 12부족이 합해서 나라를 세웠지만 그 각각의 지파는 서로 다른 뿌리가 아니고 한 아버지의 자손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야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고백하는 순간 각 부족 간에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던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는 것입니다. 아, 우리 조상 야곱 그러면은 우리가 한 뿌리지, 이런 그 메시지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상징이죠. 제가 집필한 책에 다윗 왕조가 형성되면서 원래 이 각각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 12지파를 합해서 다윗 왕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왕조가 하나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라는 역사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각각 다른 지파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우린 각각 다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줄로 엮어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각 지파의 조상들을 엮어서 우리는 한 뿌리야, 우리는 하나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책이 바로 창세기고, 그래서 창세기는 다윗 왕조가 시작되면서 쓰여진 책이다. 그런 그 중요한 학자들의 논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학자들은 성서의 지필 연대를 훨씬 후대로 봅니다. 아니야, 다윗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 너무 무리야. 포로기보다도 훨씬 뒤에 이 성서가 지필됐어 하고 보는 것이 최근 학자들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최근 학자들의 경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에서는 누구입니까? 에돔족의 조상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아주 철천지 원수인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놈보다 옆에서 박수 치는 놈이 더 미운 거죠. 그러니까 에돔 저놈들이 자기들이 망해서 끌려가면서도 옆에서 박수치고, 원래는 뿌리는 한 뿌리인데 그러니까 저 에돔 놈들 저 죽어라 그러고 이제 에돔에 대한 저주를 쓴 성경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저주를 쏟아 부은 거죠. 그 정도로 가장 나쁜 적대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합니까? 야곱과 에서가 만났다. 이스라엘의 조상과 에돔의 조상이 만나서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가 다윗 왕조보다 훨씬 뒤에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 하는 현대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해방 78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동시에 분단 78년, 통일 염원 78년입니다. 우리 주보의 맨 앞에 서두가 항상 통일 염원 78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6.25 전쟁은 남북한 합해서 3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무서운 범죄의 집단 살인극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미쳐 날뛰면서 300만 명을 도륙한 일에 무슨 신앙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 십계명이 지켜졌습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지켜졌습니까? 성서의 어떤 말씀도 서로 미쳐서 총질을 하고 300만 명을 살해한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거는 성서가 이야기하는 바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 전쟁을 아직까지 합리화하고 빨갱이들을 극복하는 게 기독교의 사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미쳐 날뛰어 서로를 죽였던 그 죄를 사죄하지 못하고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더 죽여야 되고 더 계속 싸워야 되고 저놈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멸공을 이야기하면서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 6.25 때 보면은 멸공 써붙이고 무슨 교회 써붙이고 스피커 달고 돌아다니면서 멸공 외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묻습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 교회는 이 일에 신앙으로 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 그런 미친 살인극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한반도 전쟁,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남북한이 합해서 약 4천만 명이 죽거나 평생 장애를 입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몇 차례 전쟁을 계획했다가 너무 대가가 끔찍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무산시켰습니다. 4천만 명이 죽고 나면은 한반도 복구 계획의 주변의 열강들이 뭐 아주 신나서 참여하겠죠. 일본은 6.25 때 국력이 이렇게 커진 그 환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든지 한반도에 전쟁만 터져줘라. 그럼 우리는 또 싹 성장하게 된다. 이런 환상을 계속 가지고 있고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물론 미국도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정책을 취한 미국 대통령이 참 불행하게도 오바마입니다. 흑인 대통령이고 인권 대통령이라고 기대했던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는 그런 전략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동안 북은 핵무기,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든 것을 개발하게끔 놔뒀습니다. 이젠 미국 조야에서 북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그동안 미국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도 있을 만큼 북은 엄청난 무기 체계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북을 종이 호랑이로 이용하면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무기를 수없이 팔아 제꼈습니다. 아주 톡톡한 수입원이었죠. 꽃놀이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이 호랑이가 너무 커져서 진짜 호랑이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MD 체계 중에 하나다, 그렇게 공언해 버렸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MD 체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미국은 이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BMD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미 유럽에서 다 확립했고 중동 지역에 확립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동아시아에서 확립하게 되면은 중국, 러시아를 싹 둘러싸서 포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하나를 완성하려면은 이 동아시아의 집단 안보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이 MD 체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집단 안보 체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의 작전 계획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블록 전쟁이라고도 불리고요, 집단의 방위와 군사동맹 체계에 편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침투는 전체의 대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회원국이 공격을 당하면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대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전쟁을 유발하고 또 우리와 관계없는 다른 전쟁에 우리가 휩싸여 끼어들어갈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까지도 미국의 MD 체계 편입을 반대해 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염려됩니다. 나토 회의에 초청받았다고 좋아합니다. 대통령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집단 안보 체계의 일원이 되라는 압박이 강하게 먹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굴복하면은 여러분 MD 체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중국과 러시아의 최전방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반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제일 앞에 서 있어. 매는 우리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아주 쾌재죠. 무기 공급하고 자기들 물자 지원하고 여기서 전쟁 나면 자기들은 살판 나는 겁니다. 근데 매는 전부 한국이 맞아주고 돈은 자기들이 벌고 이런 체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일본만 그럽니까? 이 서방 모든 국가들이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자기들의 잔치판이 될 것입니다. 거기 희생양이 되는 것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랴오이타이 센카쿠 열도죠. 대만 문제, 어디서 문제가 터져도 매는 우리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기지가 제일 앞에 있고
무기 체계들이 우리들이 제일 전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라는 것, 이게 중국 저 끝까지 돌아볼 수 있는 3,000km를 안방같이 돌아볼 수 있는 그 레이더가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라고. 이 사드라는 무기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이 레이더입니다. 그 레이더를 갖다 놓으면 중국이 자기의 모든 것을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극렬하게 중국이 그렇게 저항을 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국익과 군사 전략을 위해 작전에 동원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지리상 미중 중일 대결의 최고 전초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포기한 채 그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천병이 되는 것이죠. 윤석열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 또 다른 사드 배치를 이야기합니다. 매우 염려되는 지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이 완전한 MD 체계를 갖추기 전까지는 미국이 한국의 작전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원래 작전권을 부여받기로 한 약속의 날짜가 찼는데 이명박 정권이 한번 뒤로 밀어놨어요. 그 밀어놓은 것이 박근혜 때 또 그 날짜가 왔는데 이번에는 자진반납해서 당신들이 가져가 주세요. 이게 나랍니까? 우리가 국방비를 수십조 원을 들여서 국방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60만 명이 군인으로 착출돼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 전쟁 남은 우리 대통령은 거기에 손도 못 써. 미군 사령관이 이 60만을 지휘하고 우리의 모든 전략 자산을 지휘하는 작전 지휘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방으로 평생 녹을 먹고 자란 그 장군들이 작전권을 미국이 가져야 된다고. 아니, 저희들은 뭘 하는데? 왜 평생 국가의 녹을 먹고 지냈는데? 예? 이제 고구려 저항할 때 유민들이 당나라 군대 몰아내자고 그리고 군대 만들어서 저항하니까 거기 장군이라는 놈이 가서 당나라 군대가 우리를 지휘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건 장군이 아니고 똥장군이에요. 한반도의 완벽한 MD 체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MD 체계라는 것은 미사일이나 총알보다 훨씬 빠른 게 미사일이죠. 이 미사일을 미사일로 쏴서 맞춘다는 건데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가상의 무기 체계일 뿐입니다. 정말 그것이 맞아서 떨어질지 그 수많은 전쟁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가상의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상상 속의 무기이고 만든 사람이 부르는 가격이 그냥 끝이 없는 가격입니다. 이거 얼마에 사? 그러면 그 가격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 운동가이며 우주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브루스 K 개그논,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셨죠.
평화운동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사실상 방어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미국이 선제 공격 전술로 전환했기 때문에 먼저 미사일을 선제 공격한 후에 그에 대한 대응 사격이 오는 것을 방어하는 것, 그것이 MD 체계의 기본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제 공격으로 개념이 바뀌어 있어요, 미국의 개념이. 그러니까는 조짐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때리고 거기에 대응 사격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 MD 체계라는 것입니다. 언제 느닷없이 총알이 날라오면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거를 작동을 해갖고 그 공중에서 미사일을 맞추겠어요. 그 전쟁 상태에서 이미 타격해놓고 대응 사격 오는 걸 떨어뜨리는 게 MD 체계의 개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많이 듣던 이름이면서도 어딘가 낯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한미동맹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사이에 슬쩍 한미일 이렇게 해서 일본이 동맹에 끼어 들어가는 그런 용어가 된 것입니다.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이명박이 도둑같이 몰래 하려고 그러다가 내일 한미일 일본과 군사 이 조약을 맺는다, 협정을 맺는다, 그런 일이 발각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여론이. 그래서 급히 그날 아침에 우리 취소하겠다 그러고 내렸던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일본과 군사동맹 맺는 건 한국 사람들이 아주 치를 떠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배당한 일본군에 당했던 그 기억들을 아직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공조와 협력을 요구합니다. 노골적으로 한국이 과거 문제에만 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일본의 극우 정권이 평화헌법을 고치고 공격 가능한 군대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미국의 기본 전략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1994년에 클린턴 정부에서 북과 핵무기 선제 공격을 하고 전쟁 카운트다운 30분 전까지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강남양림교회가 설립되고 그 다음 해입니다. 갑자기 사재기 열풍이 생기고 전쟁이 난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던 그런 때가 있어요. 김영삼 정부 때죠. 그래서 교회에서 급히 예배 보기 전에 성명서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전쟁은 안 된다 하는 성명서부터 우리가 발표하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인데, 그때 이 선제 공격을 30분 전까지 갔다가 멈추게 된 중요 원인은 전쟁을 하려면 일본이 병참기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헌법 구조, 평화 헌법이죠.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너희들이 제안해 놨으니까 이 헌법에 의해서 못한다. 그러니까 헌법을 풀어줘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서 일본 우파들이 추진하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아시아에서 일본을 활용하기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이용해서 야욕을 불태우고 무장 가능한 군대로
전환하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 극우를 낳은 것은 미국입니다. 그들이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막 나가는 것입니다. 뒤에 큰형님이 있어. 큰형님이 너희 편인 줄 알지? 아니야, 내 편이야.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한국에 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그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이죠. 한미일 연대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연대하자는데 나쁠 거 없죠. 하지만 실상은 이것은 대중국 적대 연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북에 대한 선제 핵 공격을 위한 연대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명칭이 될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전쟁 연대라는 것이 그 실상입니다. 이는 한미일 연대와 북중러 연대가 다시 동아시아에서 서로 맞부딪혀서 냉전을 불러오고 우리는 시장의 반 이상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군비 증강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진영 전투에 제일 앞장선 그런 총바지로 한국이 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미일 북중러가 모두 함께 무기를 내려놓고 연대해야 집단 안보 체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만이 더 이상 외세에 농락당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대결에 앞장서면 안 돼요. 북중러까지 전부 합해서 이 동아시아의 평화연대를 구성하고 여기에 평화가 정책돼야지 한국이 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과의 교역보다 중국과의 교역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전선에 앞장서 나가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 지금 굉장히 큰 부분을 우리는 뺏기는 거예요. 옛날같이 미국이 돈 많아갖고 미국에 잘 붙으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계에 끝났어요. 미국은 지금 국력이 쇠퇴해가고 있고 중국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이 세계 판세입니다. 이 판을 읽지 못하고 이 전선에 앞장서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곱과 에서가 흘린 눈물입니다. 서로 과거를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진정한 눈물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 남과 북이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붙어있던 모든 쇠붙이들이, 모든 껍데기들이 썩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수조 원, 수십조 원을 들여서 방어를 하더라도 그것은 완벽한 방어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완벽한 방어는 오늘 에서와 야곱이 서로 얼싸안고 흘린 화해의 눈물, 용서의 눈물,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수십조 원보다 가치 있는 그런 우리의 안보가 될 것입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은 수십조 원의 방어 무기보다 더욱 완벽한 방어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무기를 쌓아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침묵하시겠습니다.